포인터와 참조. 그래서 객체지향 이야기를 하기 전에 마지막 노트이고요. 뭐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일 수도 있고 한 장 정도 더 우리가 아직 시험 그 날짜가 남았으니까 더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요 챕터까지와 그 다음 챕터까지는 구분이 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기존의 객체지향과 상관없는 C++의 요소들, C에서 배웠던 요소도 있고 C++만에 이제 추가된 요소들도 있고, 이제 다음 장부터는 객체지향과 관련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포인터와 참조 얘기를 하겠습니다. 포인터 변수는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예요. 값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주소를 저장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변수는 값을 저장하는데 포인터 변수는 주소를 저장합니다. 그래서 포인터도 변수이기 때문에 공간을 차지하고요. 얘도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포인터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소를 활용하더라도 직접 그 주소 값이 몇 번지인지를 알 필요는 없어요. 알 필요는 없다. 그리고 포인터는 주소를 저장하고 있지만 해당 주소에 있는 데이터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통해 데이터를 접근할 때에는 그 주소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종류를 알아야 됩니다. 왜? 그 종류에 따라서 차지하는 크기가 달라요. 정수가 차지하는 크기, 캐릭터가 차지하는 크기, 더블이 차지하는 크기, 뭐 학생이 차지하는 크기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그 주소로 갔을 때 몇 바이트를 긁고 와가지고 내가 데이터를 처리할 것인가가 다르겠죠. 그래서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접근할 때는 그 포인터를 통해서 접근해야 데이터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테저 포인터면은 이 포인터를 갖고 뭐만 접근해야 돼요? 정수를 접근할 때만 쓰여야 됩니다. 하지만 주소 정보는 모두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소가 뭐 포인터를 그러니까 정수를 가리키는 주소인지 더블을 가리키는 주소인지 무슨 주소인지 다 주소는 똑같아요. 주소는 똑같지만 그 주소로 갔을 때 그 주소에 저장된 데이터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캐릭터 포인터의 주소 크기나 더블 포인터의 크기나 같아요. 하지만 이 포인터를 통해서 갔을 때 갖고 오는 데이터의 크기는 다르죠. 캐릭터는 1바이트만 갖고 올 거고 더블이면 뭐 4바이트, 8바이트를 갖고 와서 쓸 겁니다. 그래서 포인터도 선언할 때 타입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포인터는 주어진 타입을 접근할 때만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인테저 포인터는 이렇게 별표로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인터는 변수와 달리 초기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화가 매우 중요해서 초기화하지 않은 포인터를 쓰게 되면은 아주 오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각한 동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포인터 변수는 초기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포인터 변수의 선언. 포인터 변수는 별표를 이용해서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별표를 어디다 붙이는 게 좋아요? 여러분 어디다 붙여요? 타입에 붙여요? 이름에 붙여요? 변수 이름에 붙여요? 어디다 붙여요? 내 마음이죠. 뭐. 네. 상관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보통은 이 포인터라는 것은 타입 정보이기 때문에 앞에 같이 쓰고 싶은 게 되게 충동적이 요 앞에 형태가 더 좋아요. 느낌적으로는. 근데 저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차이가 없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P는 무슨 타입이에요?
P는 포인터 타입이에요. Q는 그런데 포인터 타입이 아니에요. 이거 에러 납니다. 일반 변수는 주소로 초기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Q는 이렇게 되면 에러가 나요. 그래서 만약에 복합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int p q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요 별표는 이름에 붙여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보통은 변수는 한 줄에 하나만 선언하는 게 원래 많이들 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만 한다. 그러면은 요렇게 하는 게 좀 더 깔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는 기억해 두시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렇게 했을 때 얘는 포인터 변수로 인식이 안 된다. 포인터 변수로 인식이 안 돼요. 하지만 포인터 어딨냐? 이런 식으로 타입 def를 쓰거나 유징을 쓰게 되면 ppqq도 pa, pb도 다 뭘로 돼요? 인티저 포인터로 인식이 됩니다. 이것도 좀 특이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q와는 포인터 변수가 안 되지만 얘는 둘 다 포인터 변수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많이 쓸 수도 있어요. 내가 인티저 포인터를 많이 써서 그냥 int 포인터라고 이렇게 타입 def. 근데 타입 def는 C부터 썼던 방식이고 cpp11부터는 타입 def 대신에 using을 많이 써요. using이 좀 더 보기 좋다 그래요. 얘 equal로 쓰기 때문에 얘는 얘 대신이다. 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선언, 이 복합선언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컨스트, 이놈의 컨스트 때문에 이제 별표 위치가 애매모호해져요. 그래서 컨스트 포인터와 관련해서는 이 컨스트가 이 일반적인 포인터 앞에 올 수 있고 어디에 올 수 있냐면 별표하고 이름 사이에 올 수 있어요. 별표하고 이름 사이에 오니까 이 별표는 P보다는 얘하고 가깝다고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특이하죠. 그래서 컨스트가 앞에도 올 수 있고 뒤에도 올 수 있고 양쪽에 다 올 수도 있어요. 양쪽에 다 올 수도 있고 그게 어디에 오냐에 따라서 얘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그래서 요 첫 번째는 P를 컨스트로 만든 거예요. P를 컨스트로 만들었습니다. P를 컨스트로 만든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포인터는 P가 있고 N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가리키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 부분이 컨스트일 수 있고 요 부분이 컨스트일 수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얘 입장에서요. 얘 입장에서 얘를 컨스트로 취급하냐 얘를 컨스트로 취급하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int 별표 컨스트 p 하면 여기가 컨스트예요. 여기가 컨스트. 그러니까 P가 유지할 수 있는 주소 값이 상수가 된다.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P. 그러면은 얘는 반드시 생성과 동시에 초기화를 해줘야 돼요. A의 주소를 얘가 유지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A의 주소를 얘가 유지해요. 그러면 얘가 컨스트니까 P는 다른 주소를 유지하게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는 없지만 이 P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값은
수정할 수는 있죠. 그래서 별표 P 0 하면은 뭐가 0이 되는 거예요? A 값이 0이 된 거죠. 그렇죠? 얘가 A의 주소를 갖고 있으니까 A 값이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가 요게 컨스트다라는 거고요. 앞에다 붙이면은 이제 const int pointer p 얘가 녹색이면 여기가 const가 되는 거예요. p 입장에서 그래서 A의 주소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P를 이용해서는 P가 가리키고 있는 데를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P0 안 돼요. 주소를 바꿀 수는 있어요. 얘는 컨스트가 아니다. 얘는 컨스트가 아니니까 얘는 요거를 바꿀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얘가 B를 가리키게 C를 가리키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C는 컨스트야. 만약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C는 뭐예요? 컨스트죠. P는 일반 포인터예요. 그러면 이걸 수정할 수 있는 애예요. 근데 얘는 P를 하는데 C가 자체가 컨스트야. 그러면 P를 이용해서 얘를 수정을 못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는 안 돼요. 할 수는 없어요. 할 수는 없고 저거를 가리키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컨스트 해야 돼요. 컨스트. 그러니까 상수 포인트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하여튼 상수를 가리키는 포인터로 해야지만 얘는 컨스트인트니까 얘를 가리켜도 돼요. 그리고 B 일반 변수도 가리켜도 돼요. 그렇지만 P를 이용해서는 뭘 가리키는 곳을 수정할 수는 없어요. 얘는 컨스트예요. 바꾸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고정되는 거예요. 이 경우도 C 만약에 처음에 C였으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별표와 이름 사이에 오면 요게 컨스트다. 그리고 앞에 오면 이 P를 이용해서 얘를 접근하는 게 안 된다는, 수정하는 게 안 된다는 거고요. 여기 있으면 요 주소가 수정이 안 된다는 거고, 둘 다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얘가 어떤 형태의 포인트에 따라서 얘가 만약에 상수이면 상수를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는 컨스트 포인터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우리가 인자 전달할 때 얘 포인터와 마찬가지인데 컨스트를 붙이면은 이 배열을 이 안에서 수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개념이라서 이 포인터를 가지고는 수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자를 콜바이 포인터나 콜바이 레퍼런스 주소 방식이나 참조 방식으로 전달하는데 효율성 때문에 전달하지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게 전달하는 거 아니면은 앞에 꼭 뭐를 붙여준다? 컨스트를 붙여주셔야 된다. 그래야 이 안에서 엉뚱하게 얘를 수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서치는 요 값을 찾는 거지 이 리스트를 수정할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요 컨스트, 즉 주소 전달 방식, 참조 전달 방식에서 컨스트 키워드의 중요성, 강건성에 되게 중요한 요소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포인터 변수는 초기화가 매우 중요해요. 잘못 초기화되면은 이제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만약에 어떤 포인터를 선언했는데 이 포인터가 뭘 가리킬지 그 선언할 시점에서 알 수 없어요. 선언할 시점에 알 수 없고 좀 지나야 알 수 있어. 그러면 걔는 뭘로 초기화를 해줘요? C++11부터는 nullPTR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초기화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C에서는 nullPTR 대신에 뭘 썼냐면은 null이라는 걸 썼어요. null이라는 거. 근데 C++11부터는 요게 이제 키워드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시면 돼요. 아무것도 유효하지 않은 포인터를 선언하는데 유효한 거를 아직 뭘 가리킬지 자기가 모르겠다. 그럼 우선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쓸 때에는 이제 항상 우리가 검사를 하죠. if p doesn't equal null ptr이면 뭘 해요? null ptr이면 하면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포인터를 쓰기 전에는 포인터가 유효한 주소를 가리키는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검사를 할 때 뭐랑 비교하냐? null ptr이랑 비교하게 돼요. C++11부터는. 물론 여기 이제 null도 되는데 얘는 옛날 방식. 안 되는 거 아니고 옛날 방식. old 방식이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연산자들. 뭐 두 가지 연산자, 역참조 연산자, 주소 연산자. 그리고 C++11 문법을 쓰면 이제 이런 거를 에러를 찾아준다. 더블 포인터인데 뭐의 주소를 줬어요? 정수의 주소를 줬죠. 이런 거는 잘못된 거예요. 문법적으로 오류를 찾아줍니다. 구조체와 포인터. 구조체도 주소를 이렇게 얻을 수가 있고요. 이때는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접근하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번거롭죠. 이렇게 쓰기가 번거로우니까 얘 대신에 요 연산자를 새롭게 정의해서 쓰고 있어요. 뭐 새롭게 정의한 게 C부터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도 가능한데 쓰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소를 한 다음에 점 찍어야 되는데 이게 번거로우니까 얘 대신에 얘를 쓰죠. 그렇죠? px, py. 그럼 p가 가리키는 곳에 있는 x값, p가 가리키는 곳에 있는 y값.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포인터 연산. 포인터 연산이 가능하죠. 그래서 p가 포인터에 있을 때 p 빼기도 되고 더하기도 돼요. 정수를 더할 수가 있습니다. p의 주소를 p의 타입 크기 곱하기 정수만큼 이동을 하게 됩니다. 즉 p가 int 타입이고 p가 현재 가리킨 주소가 10진수로 100이라고 가정하면 하고 int가 4바이트라고 했을 때 p 플러스 3은 p 값이 뭘로 바뀐다? 100에서 112로 바뀌는 거예요. 100 더하기 3 곱하기 4. 그래서 이런 걸 언제 많이 쓸 수 있어요? 배열을 조작할 때 이 포인터 연산을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이 이렇게 있는데 이 포인터가 배열을 가리켜요. 시작 주소를 가리켜요. 그러면 p 플러스 5도 에러지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면 뭘 써요? 아래 거 쓰죠. 그렇죠? 포인터에 대해서도 이걸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포인터 연산은 가능하지만 이걸 이렇게 코딩하는 경우는 뭐 많지는 않고 뭐 하긴 하죠. 하긴 해요. 하긴 합니다. 그래서 포인터 연산. 그래서 포인터는 증가하는데 플러스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뭐 플러스 1 플러스 2 하면은 주소값이 일씩 증가하는 게 아니라 얘 타입에 맞게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에서 한 칸씩 뛰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애매하네. 포인터가 필요한 이유는 가능하면 포인터를 안 쓰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 프로그램 할 때 가능하면 포인터를 안 쓰고 하고 싶은데 어떤 경우에는 포인터를 안 쓰고는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불가피하게 포인터를 써야 되겠고, 포인터를 이제 오류 없이 잘 써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포인터를 언제 필요하냐? 주소로 전달하고 싶을 때, 인자를 주소로 전달하고 싶을 때 우리는 그거를 이제 포인터로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왜 인자를 값 전달이 아니라 주소로 전달하고 싶을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값 전달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소로 전달하고 싶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전달받은 함수에서 받은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게끔, 그 수정이 함수가 끝나고도 그대로 남아있게끔 하기 위해서 주소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N1에서 주소를 전달해서 여기서 바꾸면은 여기 뭐가 찍혀요? 1이 찍히는 게 아니라 10이 찍히는 거죠. 그래서 함수로 넘겨서 그 함수에서 조작된 결과가 남게끔 하는 것이 이제 주소 전달할 때, 이게 필요하면 이제 주소로 전달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걸 원할 때에는 C++에서는 이 방법 말고 또 무슨 방법이 있어요? 참조로 전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효과는. 그래서 여기서도 n을 이렇게 전달해서 참조로 받으면 p = 10 하면 n 값이 실제 10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C에서는 이런 걸 원하면 포인트로만 쓸 수 있는데 이제 C++에서는 참조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첫 번째 필요성은 주소로 전달하고 싶을 때, 주소로 값을 전달하고 싶을 때. 근데 가능하면 주소로 전달하지 않고 프로그램이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효율성을 위해서만 전달할 때는 이제 앞에다 뭘 붙여요? 컨스트를 붙여서 거기서 수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효율성만 목적이면, 그러니까 배열을 전달할 때도 배열은 주소 방식으로만 전달할 수 있고, 그 배열이 전달됐는데 그 함수에서 그 배열을 수정할 필요가 없다. 그냥 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은 전달할 때 반드시 컨스트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그 효율성과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아마 설명했던 내용인데, 이렇게 무거운 애들도 C나 C++에서는 값 전달 방식으로 전달이 가능하다. 근데 이런 거를 값 전달로 전달하고 있으면 잘못된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조체들은 우리가 주소나 참조를 써야 되겠고, C++에서는 이 경우에는 주소를 별로 안 쓰고 뭘 쓴다? 참조를 써요. 왜? 얘가 더 문법적으로 편해요. 편해요.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여기서는 이제 만약에 하면 G에서는 어떻게 써요? G에서는 H 사이즈 이런 식으로 써야 되죠. 근데 저 F에서는 그냥 어떻게 써? 이 연산자가 아니라 그냥 점 쓰죠. 그렇죠? 그래서 C++에서는 무거운 것들, 배열 말고 구조체나 객체를 전달할 때는 포인터를 거의 안 쓰고 뭘 많이 쓴다? 참조를 많이 써요. 똑같으니까 효과는. 효과를 쓰고, 이 경우에도 이 안에서 얘를 수정할 필요가 없으면은 앞에 뭘 붙여요? 컨스트. 참조도 그렇고 포인터도 컨스트를 붙인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인자의 전달의 기본은 값 전달이고요. 값 전달. 근데 값 전달로는 불편할 때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 함수에서 내 데이터를 좀 수정해 줘야 될 때가 있어요. 불가피하지만 그럴 때에는 이제 주소 전달이나 참조 전달을 쓰게 된다. 그리고 C++에서는 주소 전달 대신에 참조 전달을 많이 활용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효율성만 목적이다. 수정은 필요 없다. 그러면 꼭 컨스트를 포인터가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동적 할당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요. 동적 할당에서는 포인터 말고는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동적 할당이 할 때 포인터를 써야 된다. 그럼 언제 동적 할당을 하냐? 이것도 가급적. 기본은 우리가 인자를 전달할 때도 기본은 값 전달 방식이고요. 할당도 기본은 자동 할당입니다. 자동 할당이라는 건 그냥 그때 되면은 미리 알아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 할당. 그러니까 예를 들면 void f. 그래서 여기에 int n 10. 이러면 얘는 동적 할당이 아니죠. 그쵸? 이거는 이 f 함수가 실행이 되면은 정수 배열, 용량이 10인 정수 배열을 확보해 줍니다. 자동으로 확보해 주고 쓰고 나면 알아서 반납을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를 우리가 동적 할당의 반대 개념으로 자동 할당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왜? 편하니까. 동적 할당을 하게 되면은 내가 할당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뭘 해줘야 돼요? 반납을 해줘야 돼요. 반납을 프로그래머가 직접 해줘야 됩니다. 번거롭죠.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이런 방식으로 써야 되는데, 그럼 언제 동적 할당이 필요하냐? 필요한 크기가 가변적이면서 그 차이가 클 경우에는 동적 할당을 하지 않으면은 공간 낭비가 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동적 할당을 한다. 제가 예를 드는 경우, 뭐 자바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예전에 했나? 예를 들면 학생 성적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짜요. 근데 학생 수는 분반별로 최소 15명, 최대 100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동적 할당을 하지 않고 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몇 개를 확보해 놔야 돼? 최소 15, 최대 100. 그럼 몇 개를 확장해 놔야 돼? 100개를 할당해 놔야 되겠죠. 100개를 할당해 놓고 쓰는데 이번에 처리할 분반의 학생 수가 20명밖에 안 돼. 그럼 몇 개 공간이 낭비가 돼요? 80개 공간이 낭비가 돼요. 이렇게 매번 필요로 하는 공간이 편차가 클 때는 동적 할당을 해주시면 메모리를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예로 매월 각 날마다 뭐 한 일을 기록한다. 정수로 기록한다. 예를 들면 오늘 마신 커피 잔 수, 뭐 이런 거를 만약 한다. 그러면은 매달 이제 필요한 배열의 크기는 최대 30일, 최소 28이 돼요. 그러면 얘는 동적 할당을 해요? 동적 할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냥 자동으로 31개를 무조건 할당해서 쓰시면 돼요. 그래봤자 낭비되는 공간이 정수 최대 3개 정도 밖에 안 돼요. 이럴 경우에는 동적 할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번거로우니까. 그래서 가변적이면서 그 차이가 클 때 하게 됩니다. 또 하나, 함수에서 덩치가 큰 것을 반환해야 될 때 이제 동적 할당해서 반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는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변수죠. 그러니까 요 베이비는 요 함수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함수 스택에 만들어져요.
리턴을 해요. 그러면 저쪽에서 봤는데 여기서 만들어진 그 강아지가 저쪽으로 복사가 돼요. 근데 강아지의 덩치가 크면 이 복사하는 데 드는 비용이 비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런 애를 헤비 스트럭처를 여기서 그냥 반환한다. 그럼 반환하는 과정에서도 여기는 1001개의 정수가 복사가 돼야 돼요. 그거는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만 반환해요? 반환하는 과정에서 주소만 복사가 됩니다. 주소만. 근데 이거의 문제점은 뭘까? 이거의 문제점은 뭘까? 효율성은 얘보다 훨씬 좋아요. 근데 문제점은 뭘까? 이거에 대한 반납을, 책임을 이제는 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받은 사람이 그거를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반납이 안 되고 계속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렇게 우리가 함수에서 덩치가 큰 것을 반환해야 될 때 동적 할당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동적 할당을 쓸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반환받은 쪽에서 그것을 받은 쪽에서 반납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동적 할당, 동적 자료 구조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때 씁니다. 동적 자료 구조. 시간 많으니까. 이제 다음 학기에 여러분이 필수로 뭘 들어야 되냐면 자료 구조를 들어요. 그렇죠? 자료 구조를 듣게 돼요. 그리고 이번 학기에 제 수업이 마음에 들었으면 제 수업을 수강 신청해 주시고 아니다 그러면 다른 교수님과 하세요. 알겠죠? 근데 이제 자료 구조 시간이 되면 자료 구조가 뭐냐? 자료 구조. 자료 구조 얘기를 좀만 할게요. 자료 구조. 자료 구조는 복합 타입. 그러니까 학생의 나이는 그냥 정수 하나면 되죠. 그런 거는 이제 자료 구조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아까처럼 이 분반에는 학생들을 처리해야 된다. 학생들을 처리해야 된다. 그럼 학생을 여러 개 유지해야 되죠. 학생 관련 데이터를. 그러면은 이제 자료 구조라는 거를 필요해요. 자료 구조라는 거. 근데 자료 구조 중에 기본적으로 언어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복합 타입이니까 뭐예요? 배열이죠. 배열이에요. 근데 이 배열은 설명드렸지만 특징이 뭐예요? 배열은 용량이 고정돼요. 용량이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 자리에서는 늘어나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이만큼 확보해서 쓰다가 부족해.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여기다가 늘릴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새로 확보해가지고 쫙 복사한 다음에 또 쓰시면 되긴 돼요. 그걸 이제 동적 배열 기법이라고는 해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배열은 만들어 놓으면은 용량이 고정이 돼요. 근데 이 용량이 고정된다는 게 때에 따라서는 불편한 거예요. 불편해서 그러면은 용량을 처음에 미리 확보해 놓지 않고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마다 하나씩 확보해 가는 자료 구조가 있습니다. 그 자료 구조가 뒤에 나오는데 뭐냐? 연결 구조라는 거예요. 연결 구조. 이거를 영어로는 linked list라 그럽니다. linked list. 그래서 배열은 초반에 10개 필요하다. 그러면 10개를 쫙 확보해서 써요. 근데 연결 구조는 하나씩 확보를 해요. 하나 들어갔네. 이제 하나 확보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하다. 또 확보를 해요. 근데 얘와 얘는 위치가 어디에 위치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이렇게 확보를 해서 4개, 5개, 6개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그럼 얘네들을 접근하려면 얘네들의 뭐가 필요해요? 위치 정보가 필요하죠. 그렇죠? 이 데이터들의 위치 정보가 필요해요. 근데 6개의 위치를 데이터를 저장하면은 기본적으로 몇 개가 필요해? 주소 정보가. 6개가 있어야지. 6개가 있어서 처리해야 돼요. 그렇다고 예를 들면 배열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별로 효과가 없죠. 왜냐하면 이 배열은 고정되어 있는데 더 늘어났어. 그럼 또 배열을 늘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유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연결 구조는 처음 것만 우리가 주소를 유지합니다. 처음 것만. 처음 것만 유지하면 다음 건 어떻게 알아? 다음 거 알 수가 없죠. 처음 것만 갖고 있으면. 다음 거를 얘가 갖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게 연결 구조예요. 연결 구조는 주소를 우리가 뭐만 갖고 있어요? 맨 첫 번째 요소 것만 갖고 있어요. 맨 첫 번째 것만 갖고 있고 나머지 거는 그 요소들이 다음 거를 차례대로 갖고 있어요. 그럼 요거를 가고 싶다. 그럼 어떻게 가야 돼?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뭐만 알고 있어요? 처음 정보만 알고 있죠. 그럼 얘를 따라가서 요 주소를 따라서 또 그 다음 가고 요 주소를 따라서 그 다음 가고 가야 돼요. 그럼 이렇게 접근하는 게 뭐예요? 배열은 어때요? 배열은 4번째 가고 싶다. 바로 갈 수 있죠. 그걸 무슨 접근이라 그래? 임의 접근이라 그래요. 랜덤 액세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위치에 있는 어디에 가든지 똑같은 비용으로 바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연결 구조는 어떻게 돼? 순차적으로밖에 못해. 5번째 요소를 가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따라서 가야 돼. 따라서 가야 되지만 얘의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 어떤 점이 좋을까? 네? 삽입 삭제가 편하다. 예. 삽입 삭제가 편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얘기는 뭐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가 데이터를 넣고 싶다. 배열은 1, 2, 3 뭐 있는데 여기다 넣고 싶어. 그럼 뒤에 걸 다 땡기고 넣어줘야 돼요. 근데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새로 만들어서 포인터만 바꾸면은 돼요. 뭐 그래요. 어쨌든 연결 구조라는 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얘는 계속 뒤에다가 추가하는 게 편합니다. 뒤에다 추가하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자료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없어요. 몇 개를 필요할지 미리 고민 안 해도 돼. 그냥 쓰면서 알아서 늘고 알아서 줄어들고 뚝뚝 늘고 줄고 알아서 해줘요. 얘는 그게 어려워요. 얘는 그냥 처음에 내가 몇 개 필요하다는 걸 생각해서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는데 충분히 확보했는데 요만큼만 써. 그럼 뭐가 돼? 낭비되죠. 그렇죠? 낭비가 돼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크기가 가변적이면서 그 차이가 클 경우에는 동적 할당을 활용하는데 이것도 알아야지 크기를. 얼마나 필요할지를 미리 알아야지만 동적 할당에서 쓸 수 있어요. 미리 알지 못하면은 어떻게 확보해 놓을지 몇 개를 확보해 놓을지를 짐작할 수가 없거든. 그럴 때에는 이런 구조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얘는 필요한 만큼 저절로 늘어나고 줄어드니까. 그래서 연결 구조 같은 이런 자료 구조를 만들려면은 동적 할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결 구조를 좀 이따 프로그래밍을 간단히 해보기는 할 겁니다. 자, 그러면 C++에서 동적 할당 어떻게 하냐? C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malloc free라는 걸 썼어요. malloc
free. 그래서 말록 해가지고 뒤에다가 내가 확보할 공간의 크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말록은 그 확보된 공간에 시작 주소를 줍니다. 시작 주소를 주는데 어떤 공간이 크기인지는 모르니까 무슨 포인터를 줄까? 말록은 결과로 무슨 포인터를 줘요? 모든 데이터를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는 뭐가 있어요? 보이드 포인터. 그렇죠? 보이드 포인터라는 게 있습니다. 보이드 포인터는 어떤 종류의 데이터도 다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가 보이드 포인터예요. 그래서 보이드 포인터를 반환해 주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는 인트로 쓰려고 그러면은 뭘로 변환해 줘요? 인티저 포인터를 반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수 하나를 확보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배열을 확보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확보된 거는 반납할 때 뭘로 반납해요? 프리로 반납해 줍니다. 근데 이제 C++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new라는 연산자를 써요. new라는 연산자를 써서 확보합니다. 그래서 new int o 이렇게 할 수 있어요. int pointer p new int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정수 하나를 확보해 가지고 동적으로 확보해 가지고 그 주소를 p가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 뒤에다가 초기화까지 할 수 있어요. 동적 할당하면서 그 새롭게 할당된 공간에 여기에 값을 우리가 동적 할당과 동시에 부여해 줄 수가 있습니다. 말록에서 그거 안 되죠. 말록에서 그게 안 되는데 이제 C++에서 new를 사용할 때는 동적 할당함과 동시에 뭘 할 수 있어요? 그 할당된 공간의 값을 필요하면 초기화할 수 있다. 초기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렇게 확보된 공간을 다 쓰고 나서는 반납을 해야 되죠. 반납할 때는 뭘 써요? delete라는 걸 씁니다. 근데 delete는 문법이 두 개 있어요. 그냥 delete p 할 수 있고 delete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만 확보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고 여러 개를 확보했을 때 배열을 확보했을 때는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거 리스트는 반납할 때는 얘를 써줘야 돼요. delete list 이렇게 delete list. 그래서 내가 확보한 게 값 하나를 확보했으면 그냥 delete 포인트 하면 되고 값을 확보한 게 아니라 동적으로 배열을 확보했으면 delete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C++에서는 뭘 해준다? new와 delete를 쓴다. 그리고 new와 delete 쓰니까 좋은 점이 뭐예요? 타입 변화는 없어요. 알아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int 포인터 쓸 이유가 없습니다. new가 알아서 해주니까. 그래서 포인터 변 말록 할 때는 포인터 변환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포인터 그 타입 변환이 필요 없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반납하는 거다. 그래서 동적 할당할 때 주의사항은 반납할 주소를 반납 못하게 프로그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5개를 확보했고 나중에 또 10개를 확보했는데 기존 주소를 덮었었어요. 그럼 얘 주소는 지금 없어진 거지. 그렇게 되면은 얘를 반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를 뭐 프로그램하다 보면 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쓰다가 또 얘 자체를 null 피처를 바꿔버려가지고 또 얘 주소를 반납해야 주소를 잃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반납한 후에 포인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반납해놓고 반납했는지 까먹고 또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또 이거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리고 반납한 걸 또 반납하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너무 큰 공간을 요구할 경우에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bad alloc이라고 하는 예외가 발생을 해요. 얘를 발생하기 싫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 해봤자 예외가 계속 발생하더라고요. 제가 몰라서 그런지 요거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그 공부할 때 그 교재도 있고 교재도 읽어보실 필요가 있고요.
PPT도 보실 필요가 있고, 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메모한 것도 볼 필요가 있고, 제가 매 챕터별로 실습 자료 올리잖아요. 그것도 좀 보실 필요 있어요. 공부하실 때. 제가 같이 안 쳐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그걸 그냥 있나 없나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지나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코드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각 그 챕터별로 어떤 걸 다룰 때 교재에 있던 예제든가 아니면은 PPT에 있는 예제든가 아니면 둘 다 없는데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하라고 만드는 예제들도 있어요. 그러면 간단한 예제가 있으니까 한번 좀 그 코드들을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보통 예제들을 제가 이렇게 함수별로 나눠서 어떤 특정 예제와 관련된 것들을 그 함수 안에다가 구현을 해놓고 그 함수들을 이제 메인에서 불러서 여러분들이 실행시켜 볼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면은 다른 걸 다 주석 처리하고 하나씩 실행해 보면서 이 코드가 뭐라는 거고 뭘 설명하는 건지를 좀 봐주실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보면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거는 여러분 컴퓨터마다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크기의 배열을 확보를 하면 확보를 못 해줍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원래 std no throw 이렇게 쓰면은 예외 처리를 하지 않고 null ptr 실패했으니까 null ptr을 반환해 주는데 얘를 실행해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것도 또 다른 컴퓨터랑 했을 때는 다르네. 여기는 memory allocation failed 요 문자만 출력되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제가 딴 컴퓨터 했을 때는 이상한 결과가 예외가 찍히던데. 이게 컴퓨터마다 조금씩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요 경우에는 노스로우를 안 하니까 null ptr을 반환해 주는 게 아니라 bad alloc이라고 하는 예외를 발생시켜줘요. 예외가 발생되면은 요 함수는 그 위치에서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일어나지 않고요. 메인에 가면 그 예외를 잡아서 이렇게 뭐 예외는 아직 설명 안 드린 건데 어쨌든 그러니까 동적 할당할 때 공간들을 많이 확보하다 보면 더 이상 공간이 확보할 수 없을 수 있어요. 시스템 메모리 공간이 부족해서 그럴 경우에는 이런 예외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예외를 발생시키는 대신에 null ptr를 반환하게 해가지고 내가 동적 할당 요구한 게 실패한 걸로 인식받고 싶으면은 이제 C++에서는 지금은 요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만큼의 공간을 확보하지 못했으니까 p 값이 null ptr 값을 가지게 되겠고 요 밑에 문장이 아까 실행됐죠. 그래서 요 new 할 때 요 사이에다가 요걸 넣고 안 넣고의 차이를 기억해 두시면 필요할 때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안 넣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너무 큰 공간이니까 무조건 실패할 경우가 클 텐데 이렇게 큰 공간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프로그램에서 많은 공간을 확보하다 쓰다 보면은 조그만 공간을 더 달라 그래도 팁이 부족해서 더 이상 확보해 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문제를 체크하기 위해서 할당하고 나서 요 주소가 뭐다? null ptr이 오면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원래는 할당된 거에
올바른 주소가 와야 되는 건데 할당된 주소에 올바른 주소가 오지 않고 이제 널 PTR이 오면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스킵한 예제 무슨 좀 한번 설명드리면 요 함수를 한번 보세요. 요 함수는 이 안에서 스트링을 동적 할당해서 반환해주고 있습니다. 스트링을 동적 할당해서 반환해주고 있고 여기는 동적 할당을 했는데 뭘 반환하냐면 레퍼런스로 반환하고 있어요. 레퍼런스로. 그러면 그런 애들을 저 p펑은 포인터로 받고 쓰다가 그 포인터를 얘가 반납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레퍼런스를 받아서 레퍼런스의 주소를 반납해 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빼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걸 빼먹었어요. 그러면은 저 알펑에서 만든 동적 할당된 거를 반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얘가 그냥 복사해서 온 거기 때문에 얘를 그 레퍼런스로 얘가 레퍼런스 반납했는데 레퍼런스로 받지 않고 값으로 받아버리면은 원래 있던 게 오면서 이 값으로 그 데이터가 복사가 됩니다. 그럼 이 딜리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적 할당된 거를 반납하는 거. 그리고 이런 거는 가능해요. 이런 건. 그러니까 얘가 스태틱이 아니면 안 돼. 스태틱이 아닌 데이터를 주소 반하면 어떻게 될까? 이 함수가 종료되고 나면은 그 주소에는 그 데이터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데이터들은 지역 변수들은 주소로 반납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함수가 종료되면 없어지는 거니까. 하지만 스태틱한 애들은 주소로 필요하면 반납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좀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궁금하실 수 있는데 많이 쓸 일은 없어요. 2차원 배열을 동적할 때 쓰는 일은 별로 제가 겪어봤을 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종종 혹시 필요하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각 방법을 편한 방법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하냐? 포인트 배열을 확보한 다음에 각각마다 배열을 확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3x3 2차원 배열이다. 그러면 확보는 어떻게 돼요? 원래 int n 33 이렇게 되면 이렇게 9개 공간이 확보가 돼요. 우리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는데 00 해가지고 살펴보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확보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렇게 확보가 돼요. 왜? 다차원 배열도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임의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임의 접근을 하려면 연속적인 공간에 할당이 돼야 돼요. 근데 2차원 배열을 이제 동적 할당하려다 보니까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첫 번째 방법은 포인터, 주소 배열이에요. 주소 배열을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만들고 각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얘는 반납할 때 이렇게 해줘야 돼요. 얘네들을 반납해주고 얘도 반납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들도 각각 반납하고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특이하게 뭘 할 수 있냐면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어요.
열의 크기가 다른 배열. 형의 크기가 다른 5, 3, 4 뭐 이런 형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걸 쓸 일은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 옆에처럼 25개 1차원 배열을 확보한 다음에 이 주소를 2차원 배열로 타입 변환해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법이 너무 싫어. 나 이런 거 이해도 잘 안 되겠고. 얘는 문법이 너무 어렵죠. 이게 뭐야? 참 힘들어요. C 너무 힘들어. 자바가 좋아. 어쨌든 이런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얘랑 똑같이 이렇게 만들 때랑 똑같이 동쪽 배열 만들고 싶으면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1차원 배열 확보한 다음에 그 주소를 2차원 배열로 해석하게끔 타입 변환해 주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얘는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그냥 요거를 포인터 배열로 쓴 거고, 포인터 배열도 혹시 동쪽 포인터 배열 원하면은 여기에 별표가 들어가요. 어려워요. 여기가 2개짜리고. 이게 문법이 난 이래서 C가 C 뿔이 싫어요. 저는. 보시면. 근데 이거 쓸 일은 많지 않을 거예요. 2차원 배열을 동쪽으로 확보해서 쓰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은데, 혹시 필요하면 김상진 교수 노트 어디에 있었지? 거기 찾아서 보고 프로그래밍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결 구조. 그래서 이렇게 아까처럼 해보는 거예요. 요거를 한번 해보죠. 요거를 좀 시간이 충분하니까 이클립스를 실행시키시고, 그 실장 실습 자료 중에 링크 리스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링크 리스트를 한번 오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연결 구조는 데이터를 추가할 때마다 공간을 확보해서 사용을 해요. 데이터를 추가할 때마다 아까처럼 공간을 필요할 때마다 확보해서 씁니다. 근데 얘네들이 어디에 확보될지 연속적인 공간에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연결시켜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 첫 번째 노드에 대한 주소를 유지하고 각 노드에서 다음 주소를 유지하게끔 만듭니다. 그러니까 원래 배열에서는 int다. 그러면 요 하나만 필요한데, 이제는 연결 구조에서는 int 하나만 저장할래도 int만 저장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뭘 주소해야 돼요? 다음 주소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쌍으로 필요합니다. 데이터와 다음 주소. 그래서 얘 두 개를 합친 거를 우리가 연결 구조에서 뭐라 그러냐면 노드라 그래요. 노드. 그래서 여기에 노드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인테저 데이터. 그러니까 유지할 데이터는 뭐예요? 정수예요. 그리고 얘는 다음 주소는 똑같은 노드 타입이에요. 노드의 넥스트. 그러면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이런 자료 구조. 그리고 배열이 있어.
근데 내가 3, 1, 2, 5 요 순서대로 저장을 하려고 그래요. 배열에. 그럼 3을 어디다 저장해? 배열에 저장하면. 제일 먼저 배열에는 어디다 저장해? 맨 앞에다 저장하겠죠. 그 다음에는 어디다 저장해요? 데이터를. 그 다음에다 저장하죠.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다 저장을 해요. 어? 얘는 연속 공간으로 저장이 돼야 되겠고, 다음에 데이터를 들어오면 어디다 저장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 다음에 7이 들어왔어. 7은 어디다 저장하는 게? 맨 뒤에다 저장하는 게 편해요. 만약에 내가 뒤에다 저장 안 하고 맨 앞에다 저장하려고 그런다. 어떻게 해야 돼? 배열에서는. 앞에다 저장하려면. 막 뒤로 당겨야 되지. 하나씩. 그래서 배열에서는 데이터를 어디다 저장해요? 항상 뒤에. 지금 현재 4개가 저장되어 있는데 하나 더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배열에서는 어디다 저장해? 뒤에다 저장을 해요. 뒤에다가. 이게 push back이라고 해요. 네. 그런데 얘 봅시다. 얘는 3, 1, 3이래. 1, 2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없는 상태야. 3이 들어왔어요. 그럼 3을 저장했어. 3을 저장했어요. 그 다음에 1이 들어왔어. 그럼 1을 어디다 저장을 해요? 얘는 만약에 똑같이 배열에 저장한다 그러면 이렇게 저장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2가 들어오면 여기다 저장을 해요. 근데 이렇게 저장하면은 매번 저장할 때마다 어디를 가야 돼요? 어디를 가야 돼? 끝을 가야 되죠. 끝에 가서 넣어야 되죠. 근데 끝에까지 가는 데는 비용이 저장되어 있는 개수만큼 옮겨가야 돼요.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연결 구조에서는 3이 이렇게 들어있다. 그럼 1을 넣는다. 그럼 어디다 넣냐면은 앞에다 넣습니다. 앞에다가. 1이 들어오면 이런 노드를 만들어요. 노드 생성. 노드를 생성했어요. 헤드는 지금 얘를 가리키고 있어요. 헤드는 얘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은 새로운 노드가 생성이 되면 이 노드를 만들고 1 노드 만들고 2 뭐 해야 될까? 연결시켜 줘야 되죠. 얘는 뭘 가리키게 하면 돼요? 요 노드를 가리키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코드로 쓰면 노드 포인터 뭐야? 여기 보면 노드를 새로 만들어요. 노드를 새로 만들고 new 노드의 데이터는 데이터. new 노드의 next는 헤드. 헤드를 가리키게 하고 헤드는 어디를 가리켜요? 헤드를 세 갈기로 가리켜야 돼요. 요 순서로 이렇게 작업하면은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된 상태에서 또 2를 들어온다. 그러면은 3 뒤에 들려면 1 따라서 쭉 가야 되죠. 번거로우니까 여기다가 넣었어요. 헤드 일로 바꾸고. 그러면 이제 요 코드로 돼요. 이렇게. 그리고 사이즈를 늘려주시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형태가 있어요. 2, 1, 3 형태로 들어있어요. 그럼 여기서 제거한다는 거는 맨 앞에 있는 걸 제거하는 거예요. 맨 앞에 있는 거. 맨 앞에 있는 값을 반환해주고 헤드를 일로 옮겨야 돼요. 헤드를 일로. 이렇게. 그거를 여기다가 한번 짜보세요. 리무브에.
맨 앞에 있는 거를 짜보세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렇게까지는 해놓을게요.